자, 학습 과제물로서 앞에서 또 뭐 성대 문제 2015학년도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연결된 문제야. 제시문. 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내 유전 현상에 관한 그 문제를 주고서 있는데 사실 문제 자체는 이런 현상, 이 제시문에 있는 구체적인 유전 현상에 관한 건 또 다른 문제에 다르고, 생명 현상의 이제 기본적인 유전 현상의 특징들을 갖다 분석해내는 그런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내에 고농도의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유전병이다. 다음은 가상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나타내는 가계도이며, 표는 각 개인의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와 병의 증상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가상의 가독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증이 아니라 혈증은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수용체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고 단일인자 유전 방식을 따른다. 자, 수용체 유전자는 상염수체상에 존재하며 병의 증상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플러스 4, 4개로 증상이 중간 정도인 유형군인 경우에는 플러스 2개, 정상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이런 3개의 단계로서 표현을 했다. 근데 왜 플러스 3개가 없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이제 4개와 2개, 아마도 유전적인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2개와 4개 정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계 도표를 두고 사실은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원래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그 현상의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인데, 그런 내용의 문제는 유전 파트에서 따로 우리가 다룰 거고,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간단한 그런 이제 그 물질 특성에 대해서 묻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로서 콜레스테롤이 가지는 물질적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질문한 문제로 제시문에 이제 콜레스테롤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 정도만 여기서 이제 문제 소재가 되네요. 배경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라고 해서 논술 문제에서 이 부분은 생체 내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의 이제 원형질 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으로서 원형질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자, 콜레스테롤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스테로이드 구조를 그려. 혹시 이거 알고 있니? 이거 아까 살짝 찾아봤는데 뭐 육각형 엄청 여러 개 막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육각 그 탄소 고리지, 그치? 네. 단일결합에 의한 탄소 결합 고리를 갖다가 조금 몇 개를 갖다가 3개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5개의 탄소 고리로 이루어진 고리가 하나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거는 예시로 이런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하는 거지 실제 문제에서 현재 교과과정이 이게 빠졌거든요. 이게 2017학년도 문제라 예전 네. 교과과정의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도 뭐 우리 펩티다이드 결합에 대해서 그 구조식을 쓰는 부분도 사실 현재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는 문제고 문제 있을 때 그거 제시문이나 논제에서 그런 그림이나 화학 반응식이 출제가 되면 그걸 이제 해석하는 정도가 사실 논술 문제에서는 최근에는 요구하는 정도의 문제야. 알겠지? 그걸 외우려고 하지는 마. 요거 문제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런 영역에서 나온다. 배경식을 묻는 문제들이 물질에 대한 그리고 그런 구조나 성질에 관한 것들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교과상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걸 굳이 외우고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네. 현재 교과에서는. 그래서 기본 골격에서는 스테로이드 구조를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 원형질 막에서 콜레스테롤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물질을 인체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외우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시문에서 거의 안 주거든. 생물 원의 이제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특성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묻는 방법이 꽤 있으니까 여기에 뭐 소재로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앞에서 나왔던 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아미노산 그런 문제 그 구성 요소에 관한 것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수능 정도 수준에서 내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다 이렇게 알고 따로 준비할 건 아니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 구조체는 뭐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탄소 육각고리 3개와 그 다음에 오각고리 하나가 연결되어서 표현되는 건데 이거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기본 구조인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은 그 기본 구조체로서 뭘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구성된다? 탄소. 그렇지. 탄소고리로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라고 그러지. 스테로이드의 결합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탄소 고리형 4개의 융합된 고리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거 모양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러한 고리형의 스테로이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세포 원형질막의 주성분, 제시문에 뭐 문제에 나와 있는 거지. 주요 성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럼 이게 그 세포 원형질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생명체상에서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요걸 이제 생각하고 답변하든지 아니면 외우고 그 교과적 지식을 여기다가 활용해서 설명하든지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사실 지질이지, 그치? 인지질막, 딱 원형질의 막 성분이다라고 했었을 때 인지질막이라는 게 딱 연결이 돼야 돼, 그치? 그 인지질막이 가지는 그 물질로서의 물질적 특성 혹은 생명체에 부여하는 기본적인 특성이 어떤 게 있게 되지? 유동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 막과 같이 원형질막에 뭘 유지해준다? 유동성을 유지해준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의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치? 그런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서술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네. 다만, 이제 다음 부분에 이루어지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배경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점수 요소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거 써주면 돼. 알았지? 대신에 관계 없는 얘기는 안 되고 관계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예시 같은 거. 문제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물어봤잖아. 그치? 이론적인 부분만을 물어봤지만 답안을 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런 예시들을 지금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것도 그 생명과학 논술 답안 작성할 때 상당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점수에 플러스 알파 요소를 주는 요소인데 실제로 점수에 반영하는 경우도 꽤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인지질,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체온 정도, 생명체의 적당한 체온 정도에서의 온도는 막 자체가 어떻게 되냐 안정화되어지게 됩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이제 생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낮은 온도에서 안정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는 그 지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딱딱하게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처럼 변성되어가지고 딱딱하게 불어버리는 성분들이 덜하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생명체가 얼어서 딱딱해지거나 생명활동을 못하게 되는 특히 이제 그 유동 모자이크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 그치? 통로들을 전달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금 떨어진 온도에서도 그런 유동성, 지질 성분으로서 유동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생명체의 그러한 생명 현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면 되겠지. 그치? 이 부분도 좀 같이 알아놔. 응? 그래서 적정한 체온 정도와 낮은 온도에서 이런 인지의 성분으로 막 성분이 구성되므로 나타나는 이제 생명체의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야. 좀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앞에 그 필수 예제 1-1에서 같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묻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름이라기보다 같은 유형의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에 관한 소재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생명체의 막성분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 지질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예시 문제로 두 개 다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도 그 자체로서 논술 문제는 간혹 언급돼 자주 많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 내용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과학원술 출제학교로서 중앙대학교 2015학년도에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했던 문제를 한번 설명합시다. 자, 제시문 가. 자, 또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지? 바이러스의 생물과 무생물로서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 요즘 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되니까는 다시 한번 제시문 보면서 문제 보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바이러스는 완전한 세포 구조를 이루지 않고 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명을 스스로 물질에서 소환해가지고 바이러스는 DNA나 RNA 중 한 종류의 핵산을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하기도 한다. 바이러스는 특정한 실제로 이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체로서, 질병의 원인균으로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RNA 바이러스인 경우입니다. 응? 단일사슬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특정한 숙주세포에만 들어간다. 자, 이것은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이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열쇠, 자물쇠 방식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반특이성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으로 이동한 후에 자신의 핵산과 껍질 단백질을 대량으로 합성하고 만들어진 핵산과 단백질 껍질이 결합하여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세포 내에서 이제 실질적인 생명 현상을 보여주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근처의 다른 세포를 감염시켜 증식하게 된다. 바이러스의 생명 현상에 관한 특성들을 갖다 이야기했고,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어떤 방식으로 유입되게 되는지, 그치? 그런 특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제시문화에 기생할 때에만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있는 약은 거의 없다. 이게 바이러스 치료의 제 어려움이지. 또한 바이러스의 껍질을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 속도가 빨라 항바이러스의 개발이 어렵다. 여기 제시문화를 요거 좀 잘 봐둬야 되는데, 요거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야. 바이러스 나올 때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들은 치료가 어려운 이유들이 있다. 그 치료가 어려운 이유들이 무엇이냐? 이걸 직접 묻는 문제가 그 자체로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논술 문제. 뭐 바이러스 질병이 한번 유행했다 싶으면 메르스나 뭐 이런 것들처럼, 조류독감처럼, 바이러스가 한번 유행했다 싶으면은 논술 문제 꼭 한 번씩 튀어나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직접 죽일 수 없는 약, 치료제가 존재한다, 안 한다? 완벽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특히 백신,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는 주로 백신하고 치료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백신하고 치료제의 두 가지 차이점은 뭐야? 백신은 예방하는 거고. 그치. 백신은 예방적 개념이고, 치료제는? 이미 발병한 다음에. 그치. 자,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만들고 치료제를 적용해서 바이러스 질병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생성되지, 그러면?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려운 이유. 여기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변이 속도가 빠르다. 그치, 변이 속도가 빠르다. 변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 외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기생할 때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증식한다? 어디에서 기생생활을 한다? 바이러스는 실제로 그것이 번식하기 위해서 그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그 장소가 중요해. 다른 것보다도. 네. 바이러스는 그 특징, 바이러스의 치료 어려움이라면 딱 두 가지 생각합니다. 이거 논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때 그냥 바로 언급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거야. 첫 번째는 변이 속도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실제로 생명체에 그 영향을 줄 때 세포 내에서 활동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포 내에 기생한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하고 흔히 비교해서 문제의 질문이 나오는 게 이 세균이야. 같은 질병을 일으키지만 세균은 발생 장소가, 활동 장소가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어? 세균은 있어, 없어? 없어요. 세균은 얘가 크기가 커. 일단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되지는 못해. 그래서 세포 밖에서 치료제, 세포 밖에서 항생제 등을 이용해서 이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게 가능해요. 보통 치료제라는 거는,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든 간에 어떤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뭐 잠깐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다른 문제에서 언급이 되긴 했지만은, 뭐 제한 요소라든지, 그치? 네. 이런 것처럼 제한 요소가 작용하려고 해도 직접 그 바이러스에 직접 작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네. 뭐 물론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지 대부분은 이제 직접 작용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세포 내에 기생하고 얘는 세포 외에 기생하기 때문에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어디까지 투입돼야 돼? 약물의 투입이 세포 내에까지. 그치.
세포 내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금방도 언급됐지만 바이러스의 표면 막 구조가 막의 물질적 구조가 누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랬어. 세포 막 구조하고 되게 유사하단 말이야. 네. 마치 자물쇠 열쇠처럼 이렇게 응? 맞아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얘가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약물이 세포 내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어디에다가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물질적 구조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세포의 막 구조까지도 파괴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전처럼 DNA를 공격해가지고 뭐 제한 요소가 번식하지 못하는 잘라내지 파괴한다든지 물질에서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 있는 세포의 여러 구조물들에도 직접적으로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모두 파괴시켜버리게 돼. 그 멀쩡한 세포 그렇죠. 숙주. 그렇죠. 숙주인 그런 세포 자체도 파괴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어려운 거야. 치료제 개발이. 그래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는 경우가 꽤 돼.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거. 그게 잘 안 쓰는 거고. 또,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빠른 속도, 수많은 바이러스의 종류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변이 속도에도 있지. 아까 전에 잠깐 바이러스 중에서 특히 RNA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을 거예요. 바이러스의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상당수의 바이러스들이 이제 RNA 바이러스야. 메르스 바이러스라든지, 조류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RNA 바이러스거든. 얘네들이 주로 RNA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 DNA의 자기 복제에 의해서, 유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역전사. 그렇지. 역전사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가지고 이중의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DNA는. 네. 그치? 유전 물질이. 근데 RNA 바이러스는 DNA 없이 단일 사슬의 RNA 유전 물질을 통해 가지고 유전을 한단 말이에요.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면서 나타나는 생명체에 주는 좋은 점이 어떤 거라고 배웠어? 나중에 전사하거나 복제할 때, DNA가 전사하거나 복제할 때. 이게 반보전적 복제니까. 그치. DNA가 유전자 염기서열이 변형될 위험이라던가 소실될 위험이 적다. 그쵸. 안정성. 그렇게 소실되거나 변이 되면 곧바로 뭐가 탄생되는 거야? 그게 하나의 생명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돌연변이거든, 바로. 네. 근데 RNA는 다른 단일 사슬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기 검증, 즉 복제된 RNA라든지 유전 물질들이 오류가 나타나거나 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형 등이 나타나도 그것을 재검증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뭐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런 특성에 의해서 그 DNA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생각해보면 좋아. 그렇죠. 돌연 변이가 굉장히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 아주 간단한 구조이면서 돌연 변이가 쉽게 나타나는 특성들 때문에 또 유전적으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다. 혹은 유전 요소 자체가 이제 서로 조금씩 변한다고 한다는 거는 기존의 약물, 아까 전에 제한 요소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제한 요소를 이용한 어떤 치료라고 하는 것도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작동하는 작동 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변이들이 쉽게 나타나 보니까는 외부 약물에 의해서 변이를 쫓아가는 약물을 개발해야 되잖아. 그치? 새롭게 개발하고 임상 실험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안정적인 검증까지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 RNA 바이러스에 의한 변이들이 나타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새로운 약물을 이용한 치료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감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지. 해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종류의 약간씩 변이된 독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마다 그 수많은 대량의 약물들을 갖다가 해마다 이제 새로 만들어내거나 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한 종류의 바이러스만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변이에 절대 대처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 치료제들은 광범위 제제야. 광범위. 즉 비슷한 놈들. 그 유전적 구조라든지 성질이 비슷한 놈들은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포에 기생하는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구조들을 갖다가 파괴하는 특성도 가진 경우도 많아요. 만약 그것만 정말로 딱 이것만 죽일 수 있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물로는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처할 때 대부분의 바이러스 치료제들은 이제 광범위한 치료제들이야.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건 논술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런 이제 내용이니까 바이러스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 문제에서 바로 말씀드리니까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올해 유행하는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 개발된 약물 A, B, C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전했다. 요거는 이제 실험 데이터와 그 실험 데이터의 해석에 관한 문제, 알았지? 네.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 배양액이 담긴 세포 배양 접시에 숙주 세포를 배양한 후에 일정한 수의 독감 바이러스를 첨가하였다. 뭐 변이 통계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고요. 독감 바이러스를 첨가한 직후에 식염수, 약물 A, B, C를 각각 처리하고 여기서 식염수 처리하는 거는 이제 대조군이 되겠지. 자, 식염수, 약물 A, B, C를 각각 처리하고 처리 직후에 1일 후, 5일 후, 10일 후에 세포 수, 뭐 조작변이 될 테고요. 배양액에 있는 바이러스의 수, 세포 내에 있는 바이러스의 수를 각각 세어 기록하였다. 종속변인들이지, 바이러스 수가. 네. 단, 숙주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표와 같이, 뭐, 표에 숫자들이 많으니까 좀 불편하고 겁먹을 수도 있겠는데, 뭐, 수능 문제 보다가, 수능 문제도 뭐, 실험 데이터 자료 보면 좀 복잡한 수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수능 문제에서는. 응?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처리 직후에 세포수와 1일 후, 5일 후에 세포수와 바이러스 수, 배양액 쪽의 바이러스 수와 세포 내의 바이러스 수를 갖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식염수와 대조군으로서 약물 A, 약물 B, 약물 C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이것들 이제 비교 분석해서 각각의 약물의 효과와 특성들을 보는 거지. 그 특성들 중에서도 어떤 특성을 보는 거냐면 배양액 내의 바이러스 수와 세포 내의 바이러스 수를 따로 조사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약물들의 특성들에서 배양액 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물질인가 혹은 세포의 수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가. 예를 들어서 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12일 후에 어떻게 돼서 세포수가 아예 0이지. 네. 그러니까는 아무런 처리를 안 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어떻게 돼버린다? 세포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야. 11일 정도 되면. 5에서 10일 사이에. 그치?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와 있어? 배양액 속으로 다 빠져나왔고 뭐 세포가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없겠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식염수 대조군에서의 세포 내 바이러스 수도 한번 봐봐. 숫자가 변하고 있지. 처리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일이 지나니까 2,000마리가 들어있어. 2,000개가. 그리고 네. 5일이 지나니까 5 곱하기 10이 5승계가 존재하고 있지. 네. 그만큼 증가했어. 근데 이 바이러스의 수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그렇지? 배양액에서도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네. 첫날에는 처리 직후에는 바로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는 1,000개가 밖에가 존재하다가 1일 후에는 어떻게 됐어? 100개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때 900개는 어떻게 됐을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치. 인수가 했어요. 그치.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뭐 자연스럽게 뭐 사망하셨을 리도 있지. 그치? 네.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지. 그치? 그리고 활동하면서 세포 내 바이러스가 2,000개까지. 그 사이에 증식이란 거지. 1일 안에, 1일 사이에. 네. 처음에 1,000개였는데 2,000개까지 세포 내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식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 5일 후에 보니까 세포의 수가 이미 1 곱하기 10의 5승으로 줄어들었어. 많이 죽었지. 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세포들에 의해서 배양액의 바이러스 수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네. 그치? 그래서 100만 개. 1일 후에는 100만 개가 존재하다가 5일 후에는 10만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90만 개가 죽은 거지, 사실은. 네. 90만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바이러스의 수는 500만 개가 된 거죠, 100개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포가 죽으면서 그 세포 내에서 증식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세포 내에서도 계속 증식하고. 이제 숙주가 사라지니까는 바이러스가
11회에는 아예 세포 내에는 없는 거고, 세포가 없으니까. 세포 바깥에서 전체가 다 발견되어지고 있죠. 약 1억 개 정도가.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약물 A, 약물 B, 약물 C의 자료들을 실험의 데이터를 이제 해석하는 이런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뭐 실험 데이터 해석의 문제라서 실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뭐 대중원 실험이나 이런 걸 넣어서 실험 문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생명적 그 바이러스 치료제로서의 그 작용 특성들이 어떠한지를 그걸 간단하게 또 실험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묻는 그런 문제라고 좀 알아두고, 이 문제는 뭐 다른 영역에서 다르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라서 이 생명 현상의 특성에다가 이해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앞에 문제들하고는 약간 문제 성격이 달라요거는. 네. 자, 예를 들어서 약물 A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포의 수를 쭉 봤더니 며칠 후에? 5일 후에, 그치? 5일 후에 20만 개가 줄어있네요. 네. 그리고 10일 후에는 뭐 더 많이 줄어있고, 뭐 숫자로 얘기하면 뭐하니까. 그 다음 배양액 속의 바이러스 수는 첫날에는 줄어들었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대조군과 항상 비교해야지. 네. 대조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 그 줄어드는 양이, 배양수에 줄어드는 양이 좀 작아요. 좀 작지. 즉, 네. 약물 A는 어떤 작용 특성을 가졌다라고 추론할 수 있어? 바이러스가 어디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그쵸. 그런 이제 결론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런 걸 해석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200개 정도 이제 증식을 통해 가지고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5일 후에 봤더니, 그런데 일단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는 그 증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5일 후에. 그치? 네. 세포가 많이 죽었고, 세포 바깥의 배양에서 상당수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지고, 세포 내에도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발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A는 이제 일단 들어가고 나면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유입되는 것을, 세포 내로 유입되는 과정들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저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처리제다. 그런 걸 이제 약물 BC에서 읽어내는 거거든, A, B, C에서. 네. 약물 B의 경우는 어때? 약물 B는, 1일 후는 똑같은데. 그치. 대조군하고 항상 비교해서. 그치? 네, 그러니까 세포 내 유입을 막어, 안 막어? 안 막. 그치. 처음에는 막, 네. 1일 차에는 안 막지. 네. 그리고 나서 세포 내 유입되고 나서 5일 후에는 어떻게 돼? 5일 후에는 얘가 뭐가 좀 이상하다 자료가, 그치? 50개밖에 안 돼, 배양액 속에. 세포 내에 상당수의 바이러스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체 세포 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세포 내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아지지? 네. 요 1일에서 5일까지 도대체 이 약물 B는 어떤 작용을 할까? 이런 약물이 있나? 유입되는 걸 막거나 그러진 않지. 네. 그리고 증식을 막지도 않아. 그쵸? 네. 세포 내 증식도 막지 않으면서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뭔가 작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네. 그리고 세포 자체를 유지시켜주고. 그러다가 11호가 되니까 폭삭 망해버렸죠. 네, 다 죽었어요. 그렇지. 한 번에.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들을 막긴 막는데 이 약물의 효과 지속 시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좀 한계가 있다? 짧다? 한계가 있다? 뭐 짧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타당한 합리적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네. 약물 C의 경우에는 처음에 세포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데 증식을 느리게 하는 것 같은. 그쵸. 그리고 바이러스 수도 세포 내에서 들어간 바이러스를 막지는 않지, 처음에. 네. 그래서 배양액 속 바이러스가 1000개에서 100개, 첫날에 그대로 이제 대조가 똑같으니까. 유입되는 걸 막지는 않는데, 대신에 유입되어서 증식되어지는 정도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네. 그렇지? 그리고 그러한 작동이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수의 유지에도 조금 더 다른 약물로는 좀 더 뛰어난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네. 네.
자, 그런 특성들을 읽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약물 ABC의 특성들을 비교할 때 약물 ABC의 상호 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특성들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무엇과 비교해서 대조군? 그렇죠. 대조군과 비교해서 기본적 특성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약물 ABC의 비교, 상호 간의 비교 특성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네. 단계적으로 항상 그래. 이런 실험적인 해석 문제들은 수능 문제도 그래요. 위 실험 결과 제시문 가에 근거해 약물 ABC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또한 이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매우 빨리 일어난다고 가정할게.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고 가정할게. 약물 A, B, C 중 어떤 약물이 내년에 가장 효과적인 항 바이러스를 유행될 수 있는지 제시문 가와 나의 근거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자, 약물 A, B, C의 특성을 우리가 이미 다 얘기해봤어. 그치? 네. 또한 이 바이러스 껍질 단백질은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빨리, 껍질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고 할 때 어떤 약물이 내년에 효과적인지를 결정해라. 자료를 활용해서. 그럼 저 껍질 단백질은 A랑 관련된 거죠? 그쵸.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그치. 그게 A인데 만약에 변이가 빠르면 이 A가 제대로 작용을 못할 테니까 A는 적합하지 않다. 않다. 그리고 B는 어때? 그러면. 근데 B는 그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빠져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세포가 많이 C에 비해서 많이 죽으니까 아마 가장 적합한 건 C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C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변이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네. 그치. C는 지금 유입을 막지는 않는단 말이야. 네. 유입을 막지는 않지만은 그 자체의 증식을 막기 때문에 네. 그런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가 있겠지. 그치?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적합성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상세하게 ABC, 지금처럼 하나둘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야. 네. 자, 정리된 요소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약물 A를 처리한 경우에 대조군에 비해서, 항상 대조군과 비교해서 네. 그 근거를 지금처럼 어떤 근거를, 분석된 근거를 항상 제시하시고 1류 배양액 속에 바이러스 수가 많고 세포의 바이러스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 약물 A는 바이러스가 습지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 현상이 나타나, 여기에 추가되어 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들, 5일이나 10일 때 나타나는 특성들을 여기다 더 추가해도 돼. 알겠지? 네. 가능하면 풍부하게 쓰는 게 좋아,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요소만 점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 B를 처리한 경우 하나씩 이렇게 살펴서 대조군 A에 비해서 5일, 10일에 세포 내 바이러스 수가 많고 세포 내에 바이러스가 많고 대안엑스의 바이러스가 적은 것으로 봐서 습교세포를 터트리고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시간이 지나도 세포 내 바이러스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숙주내포에서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아까 전에 알아낸 이것 말고도 우리가 실제로 얘기한 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다 쓰셔도 돼요. 제한은 없어. 그런 게 풍부할수록 좋아요. 약물 B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숙주세포가 죽음으로 이거 자체는 나중에 보니까 약물 B는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숙주세포가 죽어버리면은 여튼 문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약물 B, 아까 전에 얘기한 약물 B의 그런 또 다른 특성도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효과가 빨리 줄어든다,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숙주세포에 대해서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치?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또, 제시문 나와 문제의 단서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수가 빠르다. 뭐 이거 문제 점검한 거고요. 분석한 거고. 네. 오래하는 다른 껍질 단백질.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바이러스가 오래하는 다른 껍질 단백질을 가지게 되어서 약물 A는 유입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약물 A는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의 증식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물 C가 가장 적절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이런 타당한 주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쪽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온 얘기지만 네. 이렇게 이제 뭐 이것 자체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당한 뭐 정보 바이러스 관련된 논술 문제에 대한 상당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상당히 가치 있는 문제야, 맞지? 네. 그래서 한번 다룬 거니까는 내용 점검을 요거는 좀 다른 문제보다도 내용 점검을 조금 더 충실하게 다른 유형 문제들은
뭐 약간의 배경시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주로 문제 유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런 문제가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학습과제 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학습 요소로서 이걸 조금 그 문제에 추가를 한 거야. 알았지? 네. 그런 내용도 점검해 보시고, 자, 일단 오늘 첫 강의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본 내용들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갖다가 과제 문제, 프린트로 보내드린 과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실험 보내드린 문제는 이제 실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실험 과정에 대한 그 설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볼게요. 문항이 뭐 3개나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각 문항들마다 답안에 작성을 하는 그 실제 문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문항 3개를 요구하면 다 풀어서 제시해도 전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항일 거야, 진수를. 네. 그치? 자, 그래,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뭐 따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는 건 없으시고요? 네. 그래. 선생님, 아까 질문 있는데, 어떤 거?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그 배경 지식이나 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써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고등학교에 그 내신을 할 때 약간 그 배경 지식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더 부가적인 걸 썼을 때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면 아예 그건 곤란하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맞는 내용을 쓴 거는 다 충실히 점수를 주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좀 더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썼는데 그 내용이 학문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점수는 그냥 가산점만 안 주고 제대로 채점은 하는 거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감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답안을 써서 그런 추가적인 요소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문제의 본 내용 혹은 문제에서 내가 어떤 주장한 주장들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보는 일치한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써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생각 안 나고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네. 풍부하게 쓰는 건 좋은데 그 자체가 오히려 써서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긴단 말이야. 잘못된 이론을 갖다가 거기다 쓴다든지. 네. 또 무조건 왜 그러냐면 만일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무조건 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답안을 갖다 작성하게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양을 늘리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취급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점되게 되니까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우리가 알거나 직접 관련된 병이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서 약간 확정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조금 알고 있는 것 대신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됐지? 예. 그래, 그러면 일단 오늘 본강의 수업은 이 정도로 할 텐데, 어때?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는 건 괜찮겠죠? 네.